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에 경제 현안은 한중일 어느 나라가 경제 개발을 잘해왔나,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아시아의 세계의 기적적인 산업화 성공 국가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제의 그 수준이 개발해왔던 수준이나 진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중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오해나 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자료에서는 경제 개발을 시작한 연도로부터 10년 단위로 쪼개서 한국, 일본, 중국이 어떻게 경제 개발을 성과를 해왔나를 비교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일본이 소위 경제 개혁을 개시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이고 한국은 그거로부터 한 17년 정도 늦은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이 됐고요. 중국은 또 우리로부터 한 15년 뒤진 1979년 등소핑이 개방을 선언하면서 경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이 되고 본격적인 정부가 경제 개혁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을 비교할 때 개혁 선언하고 한 2년 후를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 잡아서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때, 20년이 지난 때, 30년, 40년이 지난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혁을 하고 2년이 지난 연도는 일본은 48년이고 우리는 1964년이고 중국은 1981년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0년씩 경제 개발의 성과를 비교합니다. 중국은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40년이 된 것이 2017년이어서 일본이 40년이 된 게 1984년이고 우리는 2000년이고 중국이 2017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4단계에 거쳐서 비교를 한 겁니다. 우선 그 국민소득을 보시면 이제 이때 국민소득은 자국 화폐 기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이 일본이고 하늘색이 한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가 경제개혁을 해서 2년 차서부터 11년, 첫 10년간입니다. 10년에 자국 화폐 기준으로 일본은 첫 10년에 국민소득이 10년 사이에 170%, 1.7배가 된 반면에 한국은 무려 480%, 거의 5배 성장을 했고요. 중국은 22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10년의 성과는 한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일본의 거의 2.8배로 높은 고도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년을 보면 일본이 그 다음 10년에 소득이 1.6배 느는 반면에 한국은 7.4배가 늘어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중국은 10년 차에서 20년 차 사이에 2.7배가 늘어서 한국이 그 일본에 비해서 개발 20년 차에 두 번 10년에서 20년 사이에 4.6배의 고도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차가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로는 1982년입니다. 그래서 62년서부터 82년 사이, 20년 사이 한국은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첫 20년의 고도 성장이 다른 나라의 30년 차, 40년 차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이가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일본이 20년 차에서 30년 차이에 2.8배 느는데 우리는 2.7배, 중국은 1.95배 늘어서 일본이 30년 차에서는 가장 성장을 잘했고 그 다음 30년에서 40년 마지막 비교 대상에서는 그 10년 사이에 일본이 77% 늘었는데 한국은 130%, 중국이 165% 늘어서 중국이 성장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아시아 3국의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소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나서 고도 성장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고도 성장입니다만은 이 아시아의 이 3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첫 20년 단연 압도적인 성장을 했고 그 이후로는 뭐 일본하고 중국에 뒤지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시아 기준으로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첫 40년 동안에 아까 그래프로 보여준 걸 표로 보여드린 건데요. 개헌 개방을 하고 경제개혁을 시작하고 40년이 되는 연도가 일본은 1984년이고 우리는 2000년이고 중국은 2017년인데 40년 지냈을 때 국민소득을 보면 중국이 가장 부진합니다. 3,940불이고 일본이 5,240불인 반면에 한국은 8,965불이어서 한국이 이 40년 후에 국민소득은 가장 높게 올렸고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20년 동안 워낙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결과다. 그래서 중국이 등수평 위에 개방 개혁을 해서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지만 중국은 공산정권 하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한 탓에 비교 대상인 한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40년 후에 국민소득 수준은 훨씬 못 미치는 한국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000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최근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서부터 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5%대의 평균 성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 성장의 기조가 2%를 조금 넘고 금년에는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이제 한 3%, 2%에서 3% 사이 3% 정도가 기저로 내려가서 상당히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계단처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 경제가 상당히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개혁 후에 10년 단위로 세 나라의 1헥타당 곡물 생산량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본, 중국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은 큰 차이가 없어서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을 첫 경제개혁 40년 동안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데 3국간에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그래도 그중에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이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이 가장 젊은 나이죠. 베이비 부모가 많아서 18.5세로 시작을 했고 일본하고 중국이 22세로 시작을 해서 40년이 끝나는 시점 1984년에 일본의 국민의 평균 나이값 중간값이 34세고 우리나라가 31세고 중국이 37.4세로 한국이 가장 젊게 시작을 해서 첫 40년 동안 가장 젊은 나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3국이 그 비슷한 수준으로 중간 나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40년 지나고 나면 세 나라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이렇게 노동력에서 그 나이나 평균 수명에서는 3국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게 교육 연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0년 차 되는 우리나라 2000년 기준이고 일본은 1984년 그리고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평균 교육 연한이 11.2년, 한국이 10.6년, 중국이 8.5년으로 우리와 일본 사이에 우리가 교육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급격히 교육 격차를 줄여온 반면에 중국은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이 교육 투자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다. 일본은 원래 시작 때부터 교육 수준이 높게 스타트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 좁혀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2000년까지고요. 그 후에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이 12.8년, 한국이 12.1년으로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7.8년으로 최근에 더 떨어진
상황이어서 중국이 교육 격차에서 교육 투자에서 상당히 뒤져서 노동의 질 면에서 삼국 중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경제 활동을 돌려서 수입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건데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빚을 내서 그 신용이 공여되는가를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이고 회색이 일본이고 하늘색이 한국인데요. 보시면 40년 끝나는 점에서 GDP 대비 중국은 253%의 부채를 끌어쓰는 반면에 신용을 쓰는 반면에 일본은 229%, 한국은 157%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효율성,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GDP를 만드는데 같은 GDP 대비 신용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돈을 많이 빌려서 쓰는 반면에 생산성은 떨어지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한국이 자본의 투자 효율성은 가장 좋은 나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기업만 가지고 봐도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00년, 그리고 일본의 1984년, 중국의 2017년 기준으로 보면 GDP 기업이 158% GDP 대비, 일본이 109%, 한국이 89.3%로 여전히 기업의 자본 투자 효율성도 중국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과도한 부채에 의해서 기업을 이끌고 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 통화량으로 봐도 GDP 대비 통화량 M2 기준인데요. 40년 되는 시점에서부터 한국은 경제개발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통화량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의 투입의 효율성은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나라다. 그래서 이 중국이 얼마나 통화량이 많은가를 보시면 204%, 한국이 65%니까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자본 효율성이 차이가 난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노동력의 투입량, 그 교육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나서 또 기업들이 혁신 투자를 얼마나 하는가 이런 걸 보시면 이 삼국이 많이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40년 되는 시점에서 보시면 일본이 R&D 대비 2.33%를 그 GDP 대비 2.33% R&D 투자고 우리나라가 2.18%. 중국이 2.13%니까 상당히 근접하게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의 경제 격차만큼 선진화 격차만큼 R&D 투자에서도 여전히 순서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많이 좁혀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R&D 투자하고 교육 투자가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걸 가지고 인구 100만 명당 특허를 몇 개를 내는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30년 이후에 40년까지 그러니까 1990년에서부터 2000년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아주 급박하게 특허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급격하게 지식 경제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혁신 경제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성과에서는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당 736개, 일본이 436개, 그리고 중국이 248개니까 전체 인구당 특허 수에서는 우리가 경제개발 30년에서 40년 대 지식산업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을 했고 성과도 높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허 숫자가 일본하고 이런 거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워낙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렇게 몇 개 기업의 특허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미국의 기업 연구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글 중에 중국의 경제 기적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한 자료로 최근 8월에 나온 자료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중국의 등소평의 개혁 후에 40년 경제 성과를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덜 성공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일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40년 후에 한국에 비해서는 거의 반 이하로 훨씬 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초기 경제 개발이
한강의 기적이 진짜 아시아의 기적적인 세 나라의 경제 개발 성공을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한국이 기적적으로 높다는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은 한국, 일본의 40년 경제 개발 기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걸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소득 향상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 중에 농업 생산성이나 노동력의 질, 양, 자본 활용, 혁신 등을 비교할 때 중국의 첫 25년의 개혁 기간 중에 한일에 비해서 교육 투자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평균 국민의 교육 연수가 한국하고 일본은 아예 접근했는데 비해서 중국은 아직도 많이 처지는 교육 연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최근 2017년 40년하고 비교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최근에 큰 차이를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교육 투자에 실패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신용 확대를 해서 자본의 생산성 척도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실패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농업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개발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덜 성공적이지만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R&D나 고령화 이런 것들이, R&D가 중국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나 과도한 채무를 상쇄하기는 부족하지만 이게 이제 GDP 대비 몇 %니까, GDP가 워낙 크니까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경제에 영향은 훨씬 크게 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경제 크기만 가지고 중국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성공을 봐서 중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교육 투자를 더 잘해야 되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궤도 수정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아시아 3개국의 아주 경이적인 경제 개발 성공 사례 중에서도 한국의 사례가 첫 20년에 아주 빛나는데, 이게 박정희 정권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개발에 탁월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하는 거고, 최근에 중국에 의해서 추월당하는 경제 성장이 많이 나타나고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본의 효율은 일본보다도 높고 중국보다도 월등히 높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경제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특허나 R&D 투자가 몇몇 대기업에 의해서 워낙 탁월한 성과가 있어서 이것이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체가 지식 경제로 이전했다, 이렇게 성급히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의 기업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의 자료를 소개드리면서 아시아의 3개국이 어떻게 발전했고 중국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첫 한강의 기적이 20년 동안 지속된 거,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과도한 부채로 자본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주 특별하게 뚜렷이 볼 수 있도록 각 나라를 단순 연도가 아니라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그 기간 간, 상대적 기간 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